이건 기술적 착각에 불과해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외친 건 도쿄 국제해양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만난 일본의 한 전문가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다양한 기술진들과 정책가들은 그 순간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꾸는 망상이라도 들은 듯 얕은 비웃음이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유엔 산하 기반 시설 조정국에서 일하며 전 세계 오지 지역의 교통이료, 인프라 접근성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는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국제 협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왜 국제회의 주제로 올라왔지? 하고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무려 1200m. 그것도 거친 파도 위에 섬과 떨어진 해역에 콘크리트 케이슨을 가라앉혀 만든다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 발표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시뮬레이션 영상은 마치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정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장 구석에 서 있던 한 한국인 기술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기술자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직접 보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울릉도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울릉도 앞바다 청명한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엔 3층 건물 높이의 콘크리트 덩어리, 케이슨이 거대한 예인선에 끌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전공인 토목 구조물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지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예인선들 사이로 GPS와 해류 센서들이 수치를 교환했고 무전기에서는 긴장된 한국어 지시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케이스는 정확히 좌표에 맞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해상 활주로의 첫 발자국을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콘크리트 블록과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결단이다. 제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섬은 이미 프로젝트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공항 공사 진행 현황을 설명하는 대형 LED 전광판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선 비행기 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마치 명절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열기 속에서도 단단히 담담하던 한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평생 울릉도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마을 청년을 통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무엇이 가장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못 데려가서 그날 밤을 하늘만 보며 버텼어요. 제발 숨만 쉬어달라고.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도시에서 살았고 비행기와 기차가 언제든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통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울릉도 주민에게는 한 번의 비행이 생명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실감한 걸까? 그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케이슨이 해저에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인선과 바지선, 드론과 위성 GPS까지 동원된 그 장면은 마치 하나의 대형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누군가가 숨을 죽였고 물살 하나가 예상보다 강해지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입이라는 짧은 한국어 방송이 울리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 아래로 미끄러지듯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이내 들려온 선장의 외침. 착저 완료. 위치 오차 0.2m. 환호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 또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을, 문명의 경계를 넘는 전환점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절을 넘고자 하는 생명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엔 본부로 복귀한 뒤 다양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그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그냥 숨만 쉬어달라고 빌었어요.
그 눈빛과 목소리는 기술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본부 내부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 지역 인프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중 한국의 울릉도 공항이 주요 케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저를 현장조사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울릉도를 다녀온 유일한 인원이잖아요. 다시 가주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울릉도 방문은 첫 번째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분석가로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사이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입해 활주로 연장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트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었죠. 서울에서 울릉도로 이동하는 여정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는 대신 군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포항을 거쳐 헬기로 울릉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전기항공편은 아직이지만 이미 시범 운항을 통해 대체 교통망이 정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기에서 본 울릉도의 모습은 마치 숨은 보석 같았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파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케이슨 활주로가 이질적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진지하고 꼼꼼했습니다. 특히 한 분, 박진우 기술팀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이 공항은요, 우리 기술력을 뽐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들, 저희 아내가 이 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보호자였죠.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마을 여러 곳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생기면 포켓몬 극장판을 극장에서 볼 수 있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서울병원도 갈 수 있대요라는 말이 이어지자 다시 마음이 찡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 보고서는 UN 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은 섬 지역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선례로 울릉도 프로젝트는 국제 모범 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17개 섬 지역 정부에서 한국 국토교통부에 기술 자문 요청을 보내왔고요. 그러나 저에겐 그 어떤 국제 표창보다 다시 울릉도로 향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울릉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반짝이는 갈치구이, 그리고 무한으로 나오는 반찬들. 저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에 매번 감탄하고 있었고 그날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물감이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금니 쪽에서 무언가 깨진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당황했고 당황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한국 기술자들은 제 이상한 표정에 놀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겨우 입을 벌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y tooth. I think a filling just came off. 한국 기술자 중 영어가 능숙한 한 분이 곧장 말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섬에서? 오늘 저녁에? Is there even a dentist on this island? 제가 되묻자 그 기술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있죠. 울릉도 치과 아주 잘해요. 이 근처에 있어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치과 예약은 최소 며칠, 아니 일주일은 걸리고 급한 진료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는 섬이었고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울릉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릉도 치과에 갔고 거기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치과 의사 선생님은 영어가 유창했고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기존 레진이 오래된 것 같네요. 새로 해드릴게요. 하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취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진료가 끝나고 가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약 22달러. 저는 다시 한번 묻고 말았습니다. 30,000?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그 순간 저는 울릉도라는 섬이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과 인프라, 국민을 향한 철학이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끝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날 저녁 치과에서 돌아온 저는 무언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픔은 사라졌고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했으며 의료진은 친절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쌓인 작은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고 체계적인 나라에 실망할 일 따위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제가 주문한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40분 결국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다 마쳤고 저만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분이라 좀 늦게 준비되었나 봐요. 식당 직원이 건넨 말에 저는 당황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화가 났습니다. 혹시 인종차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린 걸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모든 것들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현장 지휘를 맡고 있던 박진우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울릉도에선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있나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당황하더니 곧바로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주인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요. 그릇이 부족해졌는데 새로 씻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외국분이라서 늦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했던 의심이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었던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좋음이라는 감정이 아닌 의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 건설 현장의 마지막 케이슨이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울릉도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길이 생기는 거구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절 속에 살던 그들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 감격해하는데 저는 너무 쉽게 의심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의 기술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였습니다. 김치를 얹은 삼겹살, 된장국, 그리고 함께 건네받은 소주 한 잔. 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들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력을 직접 봤습니다. 이 섬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요. 그날 밤 식당에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숙소 근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케이슨 구조물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낯설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손자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던 그분이었죠.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파도는 없죠?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파도는 처음 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 파도에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은 이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떠날 수 없죠. 이 섬이 우리 삶이니까요.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와 고립된 삶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이 섬으로 오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섬의 사람들의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거대한 비용과 기술을 들여 이 섬의 활주로를 만들려 하는지. 그것은 자랑이 아닌 책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작은 섬을 국가의 중심과 동등하게 여겼고 그 철학을 경제성이 아닌 연결이라는 가치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되는 그날, 이 섬의 아이들은 더 이상 날씨 때문에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 섬의 노인들은 위급할 때 비행기로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섬의 어민들은 바다가 막혀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멈추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아니라 다리다. 한국이 외딴 섬을 안아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리.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활주로 근처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울릉도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제 머릿속은 계속 울릉도를 맴돌았습니다. 뉴욕 본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작 저는 그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더 담아야 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국제 컨퍼런스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의 국제적 함의라는 주제였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다시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하루 전 한독 측에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발표 전 공항 시범 운항 편이 있는데 울릉도로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울 김포에서 출발해 1시간 만에 울릉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는 완공된 상태였고 그 위에 착륙한 경비행기의 바퀴는 마치 새로운 역사를 밟듯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 작은 유리병 너머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중엔 기술자 박진우 팀장님도 있었고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도 그리고 귤을 건넸던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활주로를 걸으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라란 무엇인가?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는 나라란 보통 큰 것, 멀리 있는 것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나라는 어쩌면 사람이었습니다. 섬 하나를 위해 경제성이 맞지 않아도 공항을 짓고 할머니 한 분의 손주를 위해 억 단위의 구조물을 바다에 가라앉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구조체라는 것을. 울릉도 공항은 그 희망의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울릉도 공항 활주로 끝자락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인생의 어떤 여행보다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으며 활주로는 그 모든 자연 속에 사람의 의지를 담은 듯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엔 작은 기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서울까지 단 1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여기엔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울릉도 주민이, 기술자들이, 정부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함께 만든 기적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죠. Bridge over Isolation, The Along Miracle.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활주로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고 노인이 손주의 졸업식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이며 섬과 세상을 잇는 결단입니다. 한국은 그 결단을 실천한 나라입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저에게 울릉도 공항에 대해 묻습니다. 기술적인 매뉴얼을 요청하고 건설 방식이나 자문을 받길 원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울릉도 공항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고 책임이며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여행자로 사람들과 웃고 음식도 나누고 섬의 하늘길을 직접 걸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 저도 조용히 섞이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